교사 폭행이나 고의적인 수업방해, 반복적인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 사건이 수업 여전히 중 끊이지 잠을 않고 깨웠다며 학생이 선생님을 흉기로 치는 최근 사건이 근무하던 발생했습니다. 학교에서 숨진 채 민원 발견된 등에 못 이겨 초등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알려지자 당정이 교권 회복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생활 지도를 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대든다든지 그리고 학부모들이 자기 아이만 중요하게 생각해서 무고성 있는 그런 민원을 일괄적으로 제기하는 것. 각종 민원 서류, 고소장 이런 것들이 지금 교실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방식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민원은 아동학대를 신고해 모든 부분이 다 법에 의해서 따져지고 법으로 따지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어떻게 하면 방어할 수 있을까? 나를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이런 면에 선생님들이 더 많은 신경을 쓰고 더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결국 이 모든 피해는 우리 아이들한테 가게 될 겁니다. 최근 교사의 인권과 교육 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는 학생은 물론 교육의 또 하나의 주체인 교사의 인권과 권위도 보호되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제로섬 관계가 아닙니다. 제가 1999년도에 초임 발령, 첫 발령을 받아서 학교 왔습니다. 그때는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어떤 신뢰라는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엄격함, 또 선생님에 대한 무게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많은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잘 될 수 있다면 엄격하게 해주세요. 또 일부 학부모님들은 때려서라도 우리 아이 잘 좀 지도해 주세요 라고 하시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지금 현장은 그렇지 않죠. 지금 현장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느끼는 것은 신뢰가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말을 했을 때 이게 어떤 민원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어떤 신고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수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이제 선생님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뭐냐면 문제의 행동을 가지고 있는 학생에게 그걸 정당한 생활 지도를 했을 때 그게 민원으로 들어오고 심지어 이제 아동학대 신고로 들어오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루틴, 어떤 시스템이 돼버린 거예요. 어떤 학생이 집중을 못하고 계속 떠들고 수업에 방해를 하니까 보통 선생님 옆자리로 옮긴다든지 좀 앞자리로 와서 집중을 할 수 있게끔 하거든요. 근데 그걸 바로 아동학대로 신고가 들어가는 사례가 있고요. 훈육이 아니라 일상적인 교육 활동조차도 신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지금 선생님들은 살아가고 있거든요. (2000년대) 초반까지는 제가 아이들하고 점심시간에 같이 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정말로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리지는 않지만 권장하지도 않아요. 그게 참 어려워요. 그러다가 우리 아이가 넘어지기라도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게 현실입니다. 옛날 같으면 오히려 아이들이 넘어지고 무릎이 까지고 좀 다쳤어도 툭툭 털고 일어나서 보건실 가서 약 좀 바르고, 또 그게 안에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또 상처가 아물면 아이들은 더 강해지거든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상처 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 부끄럽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같이 뛰어놀던 선생님이 지금은 권장하지 않는 그런 선생님으로 좀 바뀐 것도 사실이네요. 우리나라 교권 침해의 현 실태는요, 공식적인 통계로서도 나타나는데 2020년에 1197건에서 2023년에 5050건으로 무려 3년 만에 4배가 늘어나는 현상을 보였고요. 그리고 일평균으로 계산을 해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하루에 10건이 넘는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거는 이게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교사들에 대한 상해 폭행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2020년에 106건에서 2024년에 무려 502건으로 이건 약 5배가 그 사이에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성폭행 횟수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2020년에 30건에서
2023년에 무려 125건으로 4배 정도가 늘어나는 이런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어떤 교권 침해에 대한 처분은 약해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강도가 낮은 봉사활동 처분 비중은 2024년에 42.4%로 크게 늘었습니다. 거기에 그 저연차 선생님들은요, 이직을 하고 싶어 하세요. 다른 직장으로 빨리 옮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고경력 선생님들, 경력이 많으신 선생님들은 빨리 그만두고 싶다, 명예퇴직이든 어떤 방식이든지 빨리 이 교직을 떠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교총에서 2024년도에 한 전국 1만여 분이 넘는 선생님들께 설문조사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이 또 다시 나중에 태어나셔도 교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19.7%의 선생님들이 네라고 답하셨습니다. 2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고요. 즉 선생님들이 다시 만약에 직업 선택의 기회가 온다면 선생님을 선택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선생님이 된 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좋아하거든요. 근데 19.7%라는 것은 너무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단순간의 어떤 큰 사건으로 교사의 권위가 신뢰가 무너진 건 아니에요. 7, 80년대 아직 성장이 덜 됐을 때는 전반적으로 경제적 수준도 낮았고 학부모들의 학력도 교사에 비해서 낮았습니다. 그때는 교사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 지식에 대한 권위가 희소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제도나 법이 아니더라도 교사의 어떤 전문가로서의 권위가 보장되는 그런 시대였고요. 그 이후에 2000년대 들어서는 학부모들도 학력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런 그 교사의 전문적 권위자로서의 지위가 약해지고, 그리고 학교의 공교육이 조금 기능을 떨어뜨리면서 뭡니까?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거다, 이런 분위기가 만연됐죠. 그리고 2010년대에 넘어가서는 또 어떤 국면이 있냐면 학생들의 모자랐던 인권이 상대적으로 크게 제고되는 기간을 가져요. 오 교사는 지난달 15일 학생이 뺨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차는 등 폭행 수준의 체벌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학부모 단체에 의해 공개돼 사회적 논란을 촉발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선생님에 의해서 어떤 그 체벌이 굉장히 그 이슈화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때부터 많은 분위기가 변화가 됐던 것 같아요. 서울시 교육청이 체벌의 전면 금지와 교내 집회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 인권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때까지는 그게 맞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체벌이 그때부터 금지가 됐고 비민주적이거나 이러한 문화들이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학생들이 책임지고 인권을,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제도나 법적 장치, 그리고 교사들에 대한 어떤 권한 부여, 이게 좀 미흡했던 거죠. 그래서 교사들이 굉장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학생 지도든 학습 지도든 간에 이를 불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네가 뭘 알아? 그런 거죠. 그리고 경시하는 듯한 그런 것이 있었고요. 두 번째 유형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예요. 우리 아이의 특별한 점을 알아달라.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함부로 질문하지 말라.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하지 말라라는 식의 굉장히 개별적이고 특수한 상황까지 다 들어달라고 하는 무리한 요구가 있었죠. 너무나 자기 아이만 강조하고 자기 아이만 다치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팽배해진 그런 상황이죠. 예. 이게 참 2020년대 이후에 두드러진 일인데요. 학교를 하나의 서비스로 보는 거예요. 공급자 입장에서 교사, 그리고 서비스의 요구자 입장에서 학부모가 되다 보니까 모든 상황을 다 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소비자로서의 불만은 교사가 무조건 해결해줘야 되는. 교사는 뭐가 되냐면 거기서 감정 노동자 형식으로 바뀝니다.
교육은 공공재입니다. 서비스가 아니에요. 서비스는 어떤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어떤 걸 변화시키는 걸 수도 있지만 공공재는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그리고 국가 단위에서의 어떤 이익이나 바람직한 방향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공재입니다. 내 자녀 아니면 어떤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것을 서비스 요청하듯이 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것은 교육은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 자녀를 둔 참교육 학부모회 회장 강영미라고 합니다. 어느 집단이든지 좀 문제 있는 사람은 존재하잖아요. 그것처럼 뭐 악성 민원, 괴롭힘, 갑질을 일삼는 학부모가 존재하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저는 극소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학교와 갈등 구조를 형성하기를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학교와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기를 원하는 학부모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제가 체감하기로는 코로나 때 단절된 생활을 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학교 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도 운영이 활성화돼 있었고 상담 주간도 있었고 언제든지 아이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선생님과 함께 의논할 수 있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이런 상황이 몇 년 동안 좀 지속되면서 그때부터 굉장히 소통에 어려움이 생기고 교권 침해 상황이 더 심해졌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사실 체벌이 굉장히 만연한 곳이 학교였어요. 회초리로 때리는 게 아니라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출석부로 머리 때리는 거는 굉장히 허다했죠. 지금의 학부모들이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학교를 공포스러운 공간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체벌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아동 친화적인 곳으로 변했지만 직접 학교를 다니지 않고 아이를 통해 들었을 때는 오해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전화해가지고 이게 소통이 돼서 잘 해결되면은 좋은데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 그리고 전화를 해서 면담을 신청했는데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맘카페나 주변 학부모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대체로 교육청에 민원 넣어. 아동학대를 신고해 이런 솔루션을 많이 제공해요. 그리고 자기들의 사례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데서 더 잘못된 정보를 얻고 민원이나 법적 절차를 밟으면서 조금 더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모든 부분이 다 법에 의해서 따져지고 법으로 따지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 학교에서 학생이 뭔가 잘못해서 너 잘못했으니까 화장실 청소해라 라고 하면 청소를 하고 그냥 훈육을 하고 끝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학교장이 교내봉사 처분을 하면 그에 대해서 바로 그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고요. 선생님께서 가해자로 몰리는 유형은 대표적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유형입니다. 주로 처음에는 민원으로 시작됩니다. 본인이 원하는 요구를 말씀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담임을 교체하라거나 아니면 돈을 위자료라든지 자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때 이제 소송전으로 가게 되는 거죠. 사실 고소는 하는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꼭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고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긴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좀 수위를 넘는 고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했던 사건 중에는 초등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께서 학생한테 칭찬 스티커를 부여했는데 자기 아이만 못 받은 것이 소외가 되고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선생님을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했던 사례가 있었고요. 또 고등학교에서는 학칙에 따라서 벌점을 부여했는데도 그것도 차별에 의한 것이라면서 또 선생님을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선생님들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계속해서 증가를 했고 그에 대한 판례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한테는 다소 불리한 하급심 판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범죄와 달리 경찰이 수사를 해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이 들더라도 검사한테까지 사건이 무조건 송치되도록 아동학대 특별법에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께서는 자기가 혐의가 없다면 한두 달 안에도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이 짧게는 3, 4개월, 길게는 수년까지 검찰 단계까지 거쳐야 하면서
하면서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신고하는 쪽에서는 잃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입장에서는 거의 대부분을 잃습니다. 자기 삶의 터전, 일상적인 생활 이런 것이 모두 망가지는 상황이거든요. 2년 동안 통계를 잡아봤을 때 결국 아동학대로 선생님들이 이제 신고를 당하시고 이렇게 됐었는데 무려 90%가 넘는 선생님들이 무혐의였습니다. 그러니까 10분 중에 9분은 애시당초 죄가 없는 상태에서 신고를 당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으신 겁니다. 허위 신고, 흔히 이제 무고라고 하는데 허위 신고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는 것 역시 현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경찰 조사가 진행이 됐지만 결국 관련자들은 전원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 선생님들의 이런 일들이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그런 구조이고 그런 현실입니다. 요즘 교권이 이슈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권이 어떤 교사의 특권을 말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권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선생님이 소신을 가지고 올바른 철학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 하나는 그러한 교육 과정 내에서 부당한 침해를 당하지 않게 그것을 지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결국 이러한 교권은 교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을 위한 것이고 그 안에서 학습하고 있는, 그 안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아동학대 신고당하는 선생님들은 거의 대부분 아동을 훈육하다가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아이들을 그냥 방치했다면 신고를 안 당해요. 아이들은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학생이 잘못된 행동을 했고 그 행동에 대해서 꾸중을 한다든지 훈육을 했을 때 아이가 집에 가서 엄마, 나 아동학대 당했어 라고 해서 신고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번 겪었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다시는 웬만해서는 섣불리 훈육이나 지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소극적으로 생활지도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을 조정할 정작 당사자인 교사가 조정 권한을 잃으면 그런 힘의 논리에서 아동들은 학급 질서에 대해서 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교사들은 도전적인 교육 활동을 회피하는 거죠. 일단 문제가 될 만한 활동들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더라도 안 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 뭐 토론이나 야외 활동, 실체 활동 등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게 대표적인 예가 되고요. 축구, 야구 활동을 제한하는 학교는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단위 학교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근에 참 현장 체험학습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교권 위축이 되면서 학생들한테 경험을 어떻게 위축시킬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눈에 띄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한 48% 정도만 지금 체험학습을 가고 있거든요. 저희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인데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체험학습 한 번 갔고요. 2학년 때부터 이제 코로나가 시작돼서 3년간 체험학습을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5학년 돼서 이제 체험학습을 가려고 하는데 그 학교에서 취소한다는 이제 통보를 받았고요. 사실상 초등학교 1학년 이후에는 한 번도 체험학습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솔직히 학교 다니면서 체험학습만을 기다려요. 그리고 수학여행은 6학년 때 딱 한 번 가는 정말 인생의 어떤 큰 이벤트인데 그게 취소되니까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분노했고요. 왜 어린이인 우리 입장을 한 번도 듣지 않느냐. 왜 어른들끼리 모든 걸 다 정해서 수학여행 가지 말라고 통보를 하느냐라고 울분을 터뜨렸고요. 그리고 학교 안에서 배우는 것 이상으로 현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 또한 더욱더 큰 배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추억은 교육이 아니다라는 말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저는 그 추억 또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저 또한 어린 시절에 소풍 갔던 거, 수학여행 갔던 거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거든요. 그때의 즐거움과 행복이 큰 힘이 되고 나의 자산이 된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이 학교를 벗어나서 학교 외의 공간에서 친구들과 추억을 쌓으면서 또 새로운 경험을 하고 배워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는 현장시험학습은 학생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친구들과 함께하는 추억만으로도 아이들에게 참 좋은 것 같다. 추억 얘기를 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학교는 추억을 쌓는 공간이 아닙니다. 학교는 배움이 일어나는 공간입니다. 그 발언을 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뭐냐면 이 체험학습을 추억을 만드는 행사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체험학습은 말 그대로 아이들이 체험을 통해서 학습이 일어나는, 즉 배움이 일어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제 소풍이라는 말로 불렸는데 소풍처럼 체험학습도 계속 지속되고 나가야 되지 않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는데, 그런 체험이 일어나서 그게 교육적 효과가 있다면 뭐 어떤 선생님들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준비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겠죠. 근데 지금은 학생들의 안전도, 교사의 안전도 담보되지 않은 상황이고 또 거기에 대한 행정적 절차가 정말로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체험학습을 나가는 것을 꺼리게 되는 거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어떤 학교나 선생님한테 어떤 책임이라든지 왜 안 나갔느냐고 이렇게 요청이나 요구를 하실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정비하고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먼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간 선생님들께서는 체험학습을 운영하면서 안전사고 발생과 책임에 대한 부담이 매우 컸습니다. 이에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 없이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교육이 삶의 현장으로 되돌아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학부모와 교사들 그리고 학교 간의 신뢰를 대폭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민원이나 이런 교권 침해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이라든지 이런 전담 기구에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학교장의 역할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학교장이 먼저 나서서 교사를 보호하고 그 민원에 대응하는 경우에는 교사는 훨씬 덜 소진하고 덜 힘들어했다는 그런 양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장의 책임을 조금 더 법률적으로 강화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만능툴처럼 쓰이고 있어요. 선생님들을 괴롭히기 위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어떤 개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절대로 제가 아동을 학대하자는 얘기도 전혀 아니고요. 아동복지법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학교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그 상황에 맞게끔 좀 개정이 돼야 된다는 거는 명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모든 절차를 지금 선생님이 혼자서 감내하고 있거든요. 모든 재정적이라든지 어떤 행정적 절차를 이 부분을 좀 통합 컨트롤 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진짜 무고하게 이런 악성 민원이나 고소 고발을 만약 남발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교권 침해를 교사 개인이 어떤 감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부 교원정책과장 장세은입니다. 교육부는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서는 피해교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이전이라도 중대 침해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특별교육, 심리치료, 그리고 출석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난 상반기에 교원지휘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그동안 마련한 학교 민원 처리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기반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교육구성원 모두에게 고통을 초래하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첫 번째로는 교사 개인이 민원을 혼자 감당하지 아니하고 학교와 교육청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학교 민원 소통 창구를 학교 대표 번호와 온라인 등으로 일원화하고 교사 개인 연락처나 SNS로의 민원은 차단한다라는 원칙을 명확히 한 바가 있습니다. 특이 민원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또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교사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에는 교원을 대상으로 사안 발생 초기부터 전담 변호사를 지원하고 소송 대응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국가 책임 법률 대응 지원 체계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을 사후적으로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현재는 사후 지원도 강화하고 있지만 그 초기부터 그 교사가 홀로 민원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교육청이 함께 이 부분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 중심의 학교 민원 대응 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지난 4월에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민원 대응팀과 관할청의 학교 민원 대응 지원팀을 법제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10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교원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하는 교육활동 보호센터가 지난해 55개에서 현재 기준으로 89개로 확대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지역번호 플러스 1395번으로 연락 주시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은 끝까지 보호하고 교사가 홀로 어려움을 감당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요새는 참교육이라는 의미를 잘못한 사람을 혼쭐을 내준다 이런 식으로 의미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진정한 참교육, 참된 교육이라 함은 교사가 행복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수준은 결코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교육과정, 커리큘럼이라고 하더라도 교사가 그 교사의 내면화를 시켜서 학생들한테 투영하지 않으면 그 교육학 내용이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달자인 교사가 불행하고 교사가 소극적이고 교사가 자기만 보호하려고 하는 상황에서는 학생들에게 내용이 충실히 전달될 수가 없고 학생들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학생도 교사도 학부모도 너무너무 아픈데 그 아픔을 서로 들여다보고 마음을 열고 보듬어주고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가면은 그런 문구가 대부분 붙어 있어요. 친구에게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고마워, 미안해, 괜찮아. 그 말을 잘 해야 된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사과하는 거, 그리고 그 사과를 너그럽게 용서하는 거, 앞으로 그러지 않기를 약속하는 것, 그리고 진정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 이런 말을 진심으로 건넬 수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실천할 때 저는 그게 진정한 참교육을 이루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참교육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선생님과 학부모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고 서로 신뢰, 이해, 존중 그런 바탕으로 서로 상담하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따르고 건전한 배움이 일어나는 그런 안전한 교실. 근데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런 당연한 쪽으로 가는 것이 진정한 참교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상식적인 교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어떤 상식적인 교실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교실 문을 열었을 때 선생님이 가슴이 두근두근 되면서 즐거운 교실을 꿈꿉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봄이든 가을이든 정말로 날씨도 좋을 때 서로 웃으면서 안전하게 체험학습을 정말로 보람차고 즐겁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는 그런 교실. 선생님들은 보람을 느끼고
학부모님들은 감사를 느끼고 우리 학생들은 거기서 배움이 일어나는 그런 교실의 모습을 저는 꿈꿉니다.